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합리적 판결이냐, 재벌 봐주기냐,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 또 이동환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성입니다. 네, 또 해외에 계신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대신해서 이동환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환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먼저 김현성 부원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컴퓨터를 모르면 우리가 컴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민맹, 국민을 모르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모른 헌맹 그리고 약간 스투핏한 민맹과 헌법을 모르는 굉장히 스투핏한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규정짓고 싶고요. 어찌됐든 국민들 사이에서 이 판결 이후에 네. 100건이 넘는 청원이 있고 지금 청와대 청원이 들어갔죠? 예, 일부는 10만 건 넘는 동의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비상식적이고 일종의 어떤 염치 없는 예. 판결이다라는 것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맹을 뒷받침해주는 청원이다. 네. 네. 이동환 부원장님,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사법부가 살아있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이재용 부회장 석방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그 사실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 그동안 우리 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네. 1심에서는 5년까지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규정을 해서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재벌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 탄핵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여론 발악이처럼 군중 심리나 국민 정서법으로 예.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판결 자체가 검찰과 달리 여론에 치우치지 않는 예. 정보와 법리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아마 바라는 방향이었는데 예. 이번 판결은 상당히 그래도 법과 양심에 의해서 점검함으로 네. 판결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상 못하셨죠? 그렇죠.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까지 나타나리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예. 그래도 재판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죠. 네. 완전히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를 수 있나 싶긴 해요. 예. 똑같은 재판을 놓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원장님도 이 삼성이 네. 승계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99년부터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부터 그렇죠. 그 삼성 SDS 신수 인수권부 사채 채권부터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재판부만 그러면 그 삼성의 승계 작업을 몰랐느냐? 저는 이게 제일 좀 의아스러워요. 네. 국민 모두가 알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예를 들면 그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모직 네. 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문영표와 홍한선 예. 과거 국민연금이 동의해줬던 거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돼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상당히 예. 탄력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근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몇 차례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명확하고 1심 재판부도 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네. 말했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2심에서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맞다. 오히려 이제 정경유착을 넘어서 삼법유착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허. 삼성과 법원의 유착이다. 아, 삼법 유착. 예,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동환 부원장님. 그럼 특검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세요? 지금 재벌 봐주기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뭐 요즘 얘기가
우리 적폐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예. 생각이 다르면 일단은 적폐라는 생각으로 규정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특검이 처음 시작될 때 예. 우리가 보통 뭐 그 적용하는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이 뇌물 공여 횡령 등 해서 5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공소장 자체가 하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바뀌면서 거의 공소장이 4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내용 자체의 부분이 처음 기소 때부터 예. 약간의 가정과 추정 그리고 정황 논리가 공소장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한 부분이 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걸리기만 하면 해라.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이든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죠. 예. 아니 김현성 부원장님 실제로 지금 이동환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네. 특검이 이주영 부회장 수사하는 과정을 조금 덜 확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원장님만 나오면 이게 차분해져요. 저도. 우리 이동훈 부원장님 계실 때는 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차분해져갖고. 네. 예. 아무튼 근데 저는 특검이 얘기한 내용들이 1심에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1심에서 횡령, 뇌물 상당한 다 인정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재산을 국외도피 이런 거 다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2심 재판부가 저는 어떤 걸 근거로 그 판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2심 재판부가 인정한 36억 뇌물이잖아요. 네. 정유라 승마지원 부분. 예, 예. 근데 이 36억 뇌물에 대해서도 너무 낮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그렇죠. 제목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만 100번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그 뇌물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승계 작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한 것도 너무나 이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그 예. 재판을 이끌었던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름이 가지 막 얘기가 거론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믿지만 그렇지 네. 않을 거라고는 믿지만 상당히 저는 이제 재판부에 대한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다. 너무나. 네. 어쨌든 지금 특검과 삼성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혀서 이번 재판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환 부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마 대법원 판결 자체가 예. 뭐 사안 자체가 약간의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온 국민의 관심 사항입니다. 예, 관심 사항이라서 아마 그 대법원 원래 4명이 속한 소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예. 전원 합의체에서 아마 회부돼서 진행될 텐데 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대법관 자체가 한 4명 정도가 예. 조만간에 이제 교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에. 네. 8월에 일단은 한 3분이 되고 네. 네. 김소영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네. 퇴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원 합의체가 구성이 돼서 예. 진행된다면 기간으로 보면 내년 정도가 다시 이제 적용해야 텐데. 되는 거고요. 아마 이 내용 자체가 대법관에서도 우리 그 2심에서 결정한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합리적으로 됩니다. 가면 예. 2심처럼 갈 것이다. 예. 김현성 부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국민들의 어떤 물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1심과 2심 사이에 이제 법리적 해석이 다르다. 너무 달랐어요. 예,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 이동환 부원장님 말씀처럼 대법원 그 4인 회의에서보다는 전원 합의체에서 얘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원 합의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상당히 길어질 거다. 일단 예측은. 예. 이게 그렇게 빨라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논점이 있는 얘기니까. 네.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유치원생 거의 초등학생 정도까지 알았던 네. 그 삼성의 승계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삼성만 몰랐냐, 재판부만 몰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그런 활동들이 삼성이 최순실에 K스포츠, 미르재단 뭐 이런 거에 돈을 주고 그리고 승마의 말을 지원하고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시혜적이고 삼성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 그 내일의 꿈나무에게 투자를 한 거냐.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와 다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파기환송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네. 이번에 어찌됐든 그 죽음으로써 얘기했던 김영한 수석의 수첩 네. 그리고 안정범 수석의 수첩도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랬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에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예.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증거 능력이 임명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영표나 홍한선은 그러면 그 대통령 모르게 네. 윗사람 모르게 삼성을 돕기 위해서 그랬냐. 그럼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메르스 때 네. 삼성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문영표 장관이 어떻게 했고 예. 그 시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문영표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메르스의 책임을 물어서 그 파면돼도 부족할 장관이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재판이 얼마나 진짜 민맹하고 헌맹한 재판인지 그리고 어떤 정경유착을 넘어서 삼법유착의 재판인지 네. 누구나 알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달라진 판결을 파기환송해야죠. 가능성을 유죄 취지로. 네, 보시는 거군요. 부부토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원내 1당과 2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멤버 한 명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적응하기 어렵네요, 지금. 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통합 반대파가 어제 민주평화당을 창당했습니다. 통합 찬성파와 바른정당은 오는 13일에 미래당을 창당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이 신사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환 부원장님, 예. 자유한국당은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는 미래당 탄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당은 탄생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리고 그 서로의 어떻게 보면 정당의 통합 그 분열 과정이 예.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바른정당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했는데 예. 바른정당이 그동안 취했던 어떤 스탠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건전한 보수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하지 못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취지로 나갔죠. 바른정당 나갔는 거죠. 예. 근데 나가서 1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정당이 사실 뭐 소수의 정당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 예.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네. 한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뭐 정의나 선하다는 그 믿는 바른정당의 태생적 한계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한 예. 한계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그 지지 못 받았다는 것이 네. 그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번에 미래당 만들어지면서 예. 본인들이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해왔던 방식으로 보면 예. 미래당 내에서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 대표로서 네. 발언했는 내용이 국민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한 유승민 대표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당 이중대라는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대 되면 뭐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건가요? 네. 이번에 김현성 부원장님, 민주평화당이 어제 창당을 했는데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민평당 창당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앵커님이 신사당 체제라 그랬는데 네. 5당이 아닌가요? 정의당 분들이 정의당까지.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3당 원내교섭단체에서 쪼개져서. 네. 교섭단체로 보면 3당이죠. 아니, 이제 민평당, 그렇죠. 교섭단체로 보면 3당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4당이라고 하셨으니까 5당이라고 해야 또 예, 맞을 정의당이 것 서운하지 않을 같습니다. 것 같아서 정의당 지지자이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네. 아침에. 벌써 범여권을 챙기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번 어떤 이런 이합집산을 이제 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합종 연행이다.
상황이다라고 이제 규정짓고 싶은 거고. 그렇게 보세요. 예, 민주평화당의 어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시도. 네. 이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작업에서 예. 합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그 서로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존중해 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다만 1년 전 네. 결국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이분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서로 간에 그렇게 좋다고 네. 합당했던 분들이 결혼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어떤 작은 모르겠어요. 큰 차이인지 작은 차이인지 모르지만 어떤 차이를 이유로 해서 네. 이렇게 쪼개지고 서로 다르 각자의 어떤 살림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략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이제 본인들의 이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큰 가치와 철학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당이라는 것이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철저하게 이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과연 이 부분도 납득하거나 동의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계 개편으로 범여권과 범야권 규모가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뭐 당별로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고 아주 수싸움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동환 부원장님,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미래당 힘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헌 과정이나 지방선거에서 뭐 미래당과 공조하거나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당 체제가 되면 네. 뭐 합종 연행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필요한 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미래당 같은 경우에 그 바른정당이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뭐 통합이 되고 아니면 네. 합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민주당도 열린우리당이 1년 반 만에 예. 분리됐다가 통합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우리 정치 문화가 뭐 자기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네. 얼마든지 뭐 가능할 합당을 하기도 것이다. 하고 연대도 분당을 하고,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분당도 이루어지는 하고. 걸 볼 수 있습니다. 김현성 그때는- 부원장님, 예, 예. 그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전국이라 예. 협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민평당이 심정적으로 가까우시잖아요. 민평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4당 체제가 되는 게 유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뭐 저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네. 원칙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열린우리당 통합 과정은 예. 굉장히 지금하고는 다른 전혀 그때는 가치의 결이 같은 사람들 간의 통합이었고 예. 지금은 너무 이제 서로 가치가 다르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통합하면서 이 그 DJ 어떤 비자금 문제로 문제가 네. 됐던 박주원 있었죠. 그분을 이렇게 뭐 일종의 그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거 했던 걸 다시 살려주는 걸 처음에 조치로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 미래라는 젊은 청년당들의 네. 약칭이 미래당이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직 만들어지도 않은 당의 약칭을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려는 약간은 좀 이렇게 편법과 꼼수가 그 초기 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그 야당이 조금 더 이 자중 질환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이라는 것이 야당이 올바로 서고 네. 이게 대화의 파트너가 있어야 여당으로서도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의미가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은 파트너가 없어요. 자유한국당도 매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의당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도 예.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일 날 네, 계속 진행 통합대가 중이죠. 진행되고 중이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시급하고 어떤 유중한 현안들이 네. 많은데 결국은 이것들을 논의할 파트너가 없다. 지금 현재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씩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6월 지방선거가 변수입니다. 지금 원내 1당하고 2당 차이가 4석밖에 안 나거든요.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으면 1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당에서 출마 자제 당부하라는 말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짧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촛불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되는 네. 중대한 과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내 일당으로서 역할을 지위를 유지하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적합한 타협의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어떤 의원들이 지금 의정활동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국회를 예. 벌이고 예를 들면 출마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결국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결국은 된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그 불이익을 받으면서 예. 가는 것조차 그것도 사실 뭐 적당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동환 부원장님,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출마자 국회의원 조기 사퇴 금지를 당 방침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일당 탈환 노리시는 건가요? 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존에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예.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지형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지방선거는 뭐 여론의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당에서 후보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후보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미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부분이 네.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겠다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상황을 당이 봐야겠죠. 예, 상황을 보고 필성할 수 있는 네.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부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